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5번째 특사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들을 줄줄이 사면 복권해줬습니다. 이번에도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복권됐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년 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이 의결된 지 1시간여 만에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중진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건 차단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치인들을 비롯해 경제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1219명이 포함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확정되자 바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에 모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 정치권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정계 복귀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지사는 2년 전 사면됐을 땐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엔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데 연말쯤 귀국할 전망입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이재명 1극 체제를 벗어난 친문 친노 적자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내에 복귀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선 이 전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전직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과 적폐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해 처벌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5번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번째 특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각각 2번째와 4번째 특사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의 효력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공수처가 대통령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도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 다른 외부 인사와 통화했는지까지 샅샅이 훑으며 구명 로비 의혹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모양새인데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통신 내역 확보를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순직한 뒤부터 1년간만 통신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통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공수처는 4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가 통신 내역을 확보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습니다. 최상병의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이나 사건을 재검토한 시점에 국방부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입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외에 다른 인물들과 통화했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의혹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 인사와의 통화 내역이 있다면 구명 로비 의혹을 푸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춤했던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2명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을 의결했고 당사자들도 연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최종 결정권은 수사 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주환 기자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의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 4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사해왔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압수수색부터 처장과 차장의 공백 기간에도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에서 3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뒤 4번째 청구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로 향하는 새로운 수사 국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임기가 오는 10월에 끝납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늘 두 사람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인사위 의결을 거쳐 3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의 연임에 대해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위 의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면 꽤 상당히 많은 사람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수처가 통신 내역을 확보한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체 3분의 1이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사 흐름이 아래서부터 위, 그러니까 윗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들어가는 전공법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게 4월 말 5월 초인데요. 그 뒤 핵심 관계자 소환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 압수수색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밝힌 게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 통화 확보,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추가 또 강제 수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사의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 내역이 먼저라고 했는데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단서가 나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방부 등과 주고받은 자료들이 주요 확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번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부장검사들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이게 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가 10월 28일에 끝나는데요. 이때까지 대통령이 연임 결정을 미루면 인사위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둘 다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네. 물론 인사위의 연임 의결을 대통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 상황인데요. 결정을 늦출수록 두 사람은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취재한 최상병과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인 아버지는 사고 전날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하는 사진을 기사로 보고는 아들에게 15cm만 들어가도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그 사진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군 지휘부에게도 똑같이 전달됐는데 군은 최상병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지난해 전화 통화다 2번이나 했어요. 2번. 물 조심하라고 전화 많이 오는데. 부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과 통화가 이뤄진 이유가 인권위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관인 아버지가 사고 전날 해병대원들이 강물 속에서 수색하는 보도를 보고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걱정돼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속이 있는 곳에선 15cm만 들어가도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간 사진은 사고 2시간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공보장교가 보고를 했어요. 공보실장이.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답은 했지만 사진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멀리 있던 아버지도 알 수 있었던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현장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최상병의 아버지에게서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유가족이 동의한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회수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반쪽으로 갈라졌다는 논란의 중심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있습니다. 김 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도 반대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학자 시절 발언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건국론과 맞닿은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그동안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자 독립운동과 해방을 이뤄낸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45년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날 미 군정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자신은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세력들을 비판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그동안 김 관장이 학자로서 해온 발언들과 다릅니다. 지난해 한 강연에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 모르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광복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철 되찾았다고 해서 광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복회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인사는 독립기념관 정신과 맞지 않다며 오늘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인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처럼 이번 정부 들어 불거진 이념 논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광복회와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주변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보수학계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념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역시 역사 논쟁으로 번지면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들이 잇따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정말 건국절을 추진한 건 아닌지에 대한 광복회와 야당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역사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2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 끝에 무산된 국정 역사 교과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재 3대 역사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모두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왜곡된 분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여러분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정 직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개 이상 걸리면 친일파예요.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없었다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고수합니다.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거래의 시장 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취임 직후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 관련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 인사 20여 명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복회는 이번 정권에서 역사 왜곡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제 내정 사실이 깜짝 발표된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 역시 역사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친일 인사인 이완용을 감싸거나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과거 보수 유튜브에서 했던 친일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완용은 비록 내국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미워하고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주범이라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 교내 홍범도 흉상 철거를 옹호해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신원식 안보실장을 겨냥해 뼛속까지 친일 식민 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안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일찌감치 판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무슨 국익을 지키고 무슨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미국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보실장을 교체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통, 북핵통으로 분류되는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 대신 군 출신 인사를 외교안보 사령탑에 앉힌 건데 미 대선과 맞물려 대미 외교가 절실한 시점에 적절한 인사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이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영업 기밀을 내세웠던 벤츠사가 뒤늦게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했습니다. 16개 모델 가운데 80%가 중국산인 걸로 드러났는데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입니다. 단종 모델을 포함해 8개 차종 16개 모델의 배터리 정보가 담겼습니다. 불이 난 EQE350 플러스 모델은 연식에 관련 없이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고 다른 EQE 모델 대부분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벤츠 최고급 모델인 마이바흐에도 중국 CATL 배터리가 달렸습니다. 올해 새로 출시한 마이바흐 EQS680 SUV 모델은 판매 가격이 2억 2,500만 원에 이릅니다. 공개된 16종 모델 가운데 80%인 중국산은 13종,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산 배터리 셀이 들어간 3개 차종은 소형과 준중형급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터리 제조사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던 벤츠. 뒤늦게 정보를 공개한 건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벤츠는 2016년 이후 7년 연속 한국 시장 수입차 판매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BMW에 8년 만에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지만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인데 고객 신뢰와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규모가 크고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판매율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그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제조사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과 지하 모두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주차장이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일 정기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여는데 핵심 안건은 전기차 설비 운영으로 잡혔습니다. 최근 화재가 이어지자 전기차 충전기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주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얘가 아무래도 낫죠. 여기는 화재가 나도 빨리 이제 진화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에도 위험이 없고. 아니 뭐 학교 다니며 낮에도 계속 오며 가며 하는데 또 지상에 전기차까지도 오며 가며 하시면 또 그것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을 마치고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민관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전기차 설비 지상화나 지하주차장 소방 설비 등 대안을 논의했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은 지상에 주차장 대신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이 시설이 아파트 가격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상 공간을 충전시설로 두긴 어렵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커뮤니티 인프라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나. 주거단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지상에 자동차 올리고 아파트 주민들 생활을 집에서만 국한시키는 거. 해결 방안이 아닌 거죠. 정부는 전기차 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선 전기차 안전 대책을 아파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최근엔 사내 성희롱 사건을 놓고 민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 아니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배제됐던 피해 신고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신고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을 뿐인데 양측 싸움에 자신이 희생됐다고 했습니다. 오승렬 PD가 만났습니다. A씨는 어도어 퇴사를 앞두고 어렵게 용기를 낸 거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일어났던 괴롭힘이 있었어요. 저에게 했던 일을 더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신고를 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걸 그때 모두 다 지지를 엄청 해줬었어요. 한 간부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고 남자들만 있는 것보단 낫다며 광고주와의 저녁 자리에 불러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조사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하이브는 조사는 했습니다. 다만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셨어요. 민희진 대표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조사조차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하이브에 한번 항의를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권고는 민희진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당시 하이브 인사팀 민 대표 간 이메일에서 민 대표는 퇴직을 앞둔 신고자가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간부를 옹호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괴롭힘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처리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을 정도로 A씨는 최근 자신을 비난하는 대화가 공개되고 민 대표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는 사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 주변은 모두 그 당사자가 저인 걸 아는 상황이 됐는데 민 대표님 입장문을 보면 저는 일도 못하고 보복성 허위 신고를 한 미친 여자로 그려지거든요. 민 대표는 A씨의 SNS 폭로 직후 연락을 취했지만 당시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두 회사의 다툼에 희생양이 됐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결국 그 두 회사의 싸움에서 희생된 거예요. 희생됐는데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고. 민 대표 측은 B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항의를 받았으나 원칙대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 예정됐던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무릎과 발목 부상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내부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안세영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네, 일단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조금 낫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계속해서 참아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1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올림픽 직전에는 발목까지 다쳤던 안세영은 급히 한의사를 파리로 불러서 치료를 받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올림픽이 끝나고 이어지는 국제대회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국제대회인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의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겁니다. 당장 부상에 대한 관리를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 내부의 오랜 관행이 드러나면서 이어지는 논란들도 안세영의 공개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선수 보호에 소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에는 통제 중심의 독소 조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후원 계약이나 실업 선수의 연봉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공개되면서 안세영의 실제 수입까지 추정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소속팀 삼성생명을 통해 불참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배드민턴협회는 국고보조금 88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협회 1년 수입의 절반에 이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마약 조직에서 일하기 위해 가족의 신상과 정보까지 넘긴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충성 맹세 영상을 찍어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세연 기자입니다. 저의 신상과 저희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의 모든 가족의 신상과 저의 모든 정보는 마약 밀수에 사용되는 데 동의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들은 손에 신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영상 촬영, 마약 조직에 들어가 일하기 위한 일종의 채용 절차입니다. 충성 맹세 영상과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해외에 있는 두목은 이런 정보로 조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마약 유통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면 조직원들 가족 집으로 마약을 배송했습니다. 그런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빼돌리지 못하게 하고 담작하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빚이 있거나 돈이 필요한 20대들이 주로 지원했습니다. 쉽게 큰 돈 벌게 해준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동남아로 가서 마약을 직접 숨겨왔습니다. 배 위에 대한 복대에 차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속내이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조직원들과 투약자 등 86명을 붙잡고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급하는 두목을 잡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됩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길을 건너던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운전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셋 모두 만취 상태였고 그중 불법 체류 외국인 1명은 도망가려다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신호는 초록불입니다. 남성이 건너는 왕복 12차로 도로 멀리서 전조등 불빛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SUV 한 대가 남성을 치고는 그대로 달려 버스 뒤를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소리가 가스 폭발 정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컸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오늘 새벽 2시 13분 대전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차가 들이받은 가로등입니다. 기둥은 찌그러졌고 등은 떨어졌습니다. 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고 화단으로 넘어졌습니다. 차에 치인 2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수선한 틈에 한 남성이 달아납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뒤를 쫓습니다. 사고 낸 차에서 빠져나온 남성인데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는 한국인 남성 1명과 외국인 1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근무하는 1명은 업주고 2명은 이제 종업원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은 어젯밤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았든 20대 청년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 노동자 1000여 명이 경고성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는 꽉 찬 쓰레기 봉투가 쌓였고 주차도 혼잡했는데 왜 파업에 들어간 건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내 쓰레기통 옆에 꽉 찬 쓰레기 봉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구역이 아닌데 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공항 인근 도로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으로 혼잡합니다. 평소보다 오늘은 청소나 주차장 관리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자회사 소속 청소, 정비, 교통관리 노동자 등 1000여 명이 하루 경고 파업에 들어가면서입니다. 업무 강도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승객이 는 거는 감안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전 같은 경우는 3바퀴 정도 이렇게 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 2터미널은 올해 말 면적을 약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아직도 구체적인 인력 충원 계획이 없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7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로 약 30%가 늘어나거든요. 업무 가중도가 이제 아무래도 30%가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라면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실 전기실 같은 것도 점검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공사 측은 자회사의 인력 채용은 자회사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날씨에 이 에어컨도 없는 반지하에선 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일러를 켜야 한다고 합니다. 더위가 재난인 사람들의 이야기,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에서도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하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입니다. 바닥에서는 더운 열기가 훅 끼쳐옵니다. 습기를 없애기 위해 보일러를 켜놓은 겁니다. 그래도 오래된 장판과 벽지에는 곰팡이가 폈고 이 집 중학생 다리에는 땀띠를 긁어 생긴 피딱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한 냉방기기인 선풍기를 틀고 가만히 누워 하루를 보냅니다. 저소득층 5가구 중 4가구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 낡은 집에 살고 아이들에게 여름은 특히 고역입니다. 낯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인사하는 2살 아이. 뛰어놀아 옷과 머리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역시 에어컨이 없는 집, 온도는 30도를 넘어갑니다. 창문을 열어봐야 보이는 건 옆집 벽,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쓰레기 바람 들어오고 퀴퀴한 냄새도 오고 너무 애기한테 미안한 거예요. 22살 미혼모는 아이를 하루 5번씩 씻기며 버팁니다. 이런 일도 나고 여기 서울로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더 마음 아파요.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건강했던 아이들이 뭐 아토피라던가 건강상의 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오히려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 정부와 지자체가 에어컨과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모두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신청 기간은 짧고 물량도 한정적입니다. 어떤 집에서든 사람답게 지낼 수 있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더위 속에 최근 마스크를 쓴 모습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 약국마다 치료제가 동인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약국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들어오자마자 금방 동이 났습니다. 하면 하루에 한 20-30건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도 전화가 오지만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실제로 재고가 없으니까 추가로 언제 공급될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약국엔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어야 할 자리만 텅 비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오셨고 압구정동에서 오셨어요. 연락을 다 돌리고 약이 좀 있다는 약국들을 명단을 다 뽑아서 환자들에게 다 그걸 줬어요. 환자들이 요 문을 나가서 요 앞에서 연락했는데 거기서 모든 약국이 다 없다고 합니다. 허탕을 친 일부 환자들은 연락처를 남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치료제를 취급하는 서울 마포구의 모든 약국에 확인해봤습니다. 약국 23곳 중 치료제가 하나라도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처방을 하는 병원들도 곤란해합니다. 지금 확소를 다 계속 내고 있는데 약국에 약이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약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있는 대로 환자를 보내요.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번 달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행이 클 걸 예측을 크게 해서 충분히 비축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배포해놨어야 되잖아요. 약이 없어서 이분들이 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다. 국가 책임 아니겠어요? JTBC 이희령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답장 없는 편지라고 정해봤는데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자, 최근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그것도 3번이나 반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자칫 발전되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딱 전자결제로 이걸 발령을 내두고. 사실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 표명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죠.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윤 대통령과 50년이 넘는 친구 사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회장을 친구 아버지라고도 부른다고 잘 알려져 있었죠. 자, 대선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의 조언을 좀 듣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라고 제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네 얘기는 듣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독립기념관장 일 말고도 앞서서도 역사관 논란이 일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회장이 편지를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편지를 좀 썼는데요. 자,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유인촌 당시 그 문화부 장관이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앞두고 유인촌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썼어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걸 부정하는 게 뉴라이트 세력인 것이죠. 자, 유인촌 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라이트 세력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보다 앞서서 지난해 8월에는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자 또 국방부 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네. 하지만 이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복 회장이 돌아오지 않을 편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광복절을 코앞에 두고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도광산 등재 반대는 자폭이자 한풀이다. 일본의 장관이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최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는데 이 강제동원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좋은 일 됐는데 우리는 좀 또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딱 2군데죠. 일본과 뉴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또 오늘 국회에 나와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잘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좀 훈계하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한풀이 하듯이 등재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아예 등재 반대해서 모든 역사적 기억에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된 건 일본이 강제동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등재에 성공했다. 이 부분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측과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하고도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를 따지는 건데 여기에 조태용 장관은 더 받아내려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다. 이게 바로 외교의 현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어쨌건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적 문제를 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국 국민과도 외교를 해야 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외교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번 해법도 역시 우리가 강제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해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일본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이미 전례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일본을 믿을 수만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현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 개선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계속 돌아오는 거는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빈컵에 반잔을 채우는 것보다 계속 우리만 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특유의 막말이 쏟아졌는데 머스크도 옆에서 거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소셜미디어 X로 생중계된 대담은 기술적인 문제로 약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밀리는 여론조사에
음모론을 멈추란 당내 불만까지 터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Stop questioning the size of her crowds and start questioning her position when it comes to what did she do as Attorney General on crime. 이런 불만을 의식했는지 트럼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약한 고리인 대외 정책부터 거론했습니다. That war had zero chance of happening if I were there. Zero chance. 지구온난화보다 핵온난화가 더 심각하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He and I had a good relationship. Remember I met him and we walked onto his land. 다만 당내 우려에도 인신공격성 발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He had a low IQ 30 years ago, by the way, but now he might not even have a IQ at all. 거친 색깔로 낸 머스크와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And making Kamala sound like a moderate when in fact she is far left, like far left. She's a radical left lunatic. 머스크는 또 트럼프가 옳은 길이라며 공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X측은 오늘 대담을 100만 명 이상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여론 흐름을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해리스 측은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만 보였다는 취지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더워도 남자가 무슨 양산이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 남성들도 이제는 양산을 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 분위기도 그렇다는데 이 소식은 도쿄 정헌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연신 땀을 닦는 사람들, 목에 거는 보냉제, 손풍기와 부채까지 더위를 식힐 만한 것들은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양산만큼은 그래도 남성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양산 쓰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양산도 나왔습니다. 사카처럼 생긴 양산인데요. 도쿄도에서는 몇 년 전에 남성들에게 이런 사카형 양산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캠페인도 벌였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직접 쓰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는 반응입니다. ちょっとね、なんか違和感あります。隣でやられたらちょっと嫌だな。そうですか。でもちょっと恥ずかしい。 계속되는 무더위에 남성들도 결국 양산을 펴들었습니다. 동행하는 여성과 자연스레 같이 들거나 혼자이더라도 양산을 쓴 남성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男性が日傘を持つって割と増えてきてると思うので、とにかく暑いので自分の身を守ってるっていう点では特に気にはしてないです。 올해 한 설문조사에선 일본 남성의 92.2%가 남성의 양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13.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8%였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인식 속에 일본에선 따로 남자 양산 코너를 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내내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게 해준 우리 선수단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역도 박혜정 선수부터 복싱 이매지 선수까지 모두 올림픽 막바지를 가슴 뛰게 했던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예정됐던 환영 행사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48년 만에 최소 규모인 144명으로 올림픽 선수단을 구성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13개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기 위해 온 인파였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진과 태권도, 육상, 복싱 등 7개 종목 선수단 대표팀 5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환영 행사를 위해 별도 공간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선수들이 입국장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어수선해졌습니다. 해단식을 겸한 환영 행사가 열리는 곳엔 텅 빈 자리만 비춰졌습니다. 대신 환영식은 입국장 앞에서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이후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져 공항은 선수와 팬들이 섞이고 말았습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환영 행사를 취소했다고 입장을 냈고 대한체육회는 환영 행사는 처음 들었고 입국 카운터 앞에서 간단히 행사를 한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동료가 툭 하고 찔러준 공을 가볍게 오른발로 방향만 바꾼 뒤에 반박자 빠르게 쳐넣습니다. 수비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발을 떠난 공은 골문 오른쪽 상단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 고3 학생이 맞나 싶죠. K리그 무대에서 뛰는 것도 참 대단한데 득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쉽게 넣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잇골,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7월 이달의 골로 꼽혔습니다. 괜히 토트넘이 양민혁과 계약한 게 아니네요. 양민혁 선수 내년 1월에 합류할 즈음엔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소니가 토트넘의 주장이 된 지 1년 됐다. 토트넘이 이렇게 주장 손흥민의 1년을 축하했습니다. 지난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죠. 구단 최초 비유럽인 출신으로 팀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에 선수들을 하나로 모은 손흥민의 리더십. 10번째 시즌을 앞둔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도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손흥민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토트넘도 손흥민도 재계약 여부를 놓고 셈법을 고민하고 있을 듯합니다. 길어지는 무더위에 점점 더 견디기 힘드시죠? 오늘 서울은 36.4도까지 올라 또 한 번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이기 마련이지만 말복인 내일도 날이 많이 무덥겠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양식으로 몸보신을 더욱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낮엔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뜨겁게 느껴지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광주 25도로 밤낮 없는 무더위는 오늘 밤에도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31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광복절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휴일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